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오늘 밤 핵심 의제를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섭니다. 이번 뉴욕 회담 결과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의 운명이 최종 판가름 낼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이 내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과 철도 연결 사업, 군사회담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는 유세 도중 세월호 참사를 죽음의 구판으로 비유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 관련자들을 엄정 징계하고 형사상 조치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직원들에게 상습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 측은 처벌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을 만나 회유하고 합의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의 단독주택과 서울의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주택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에서 학생부와 수능 전형 비율을 시민들이 정하게 됐습니다. 수시와 정시 통합은 공론화 대상에서 빠지면서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목요일 뉴스 20일 시작합니다.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은 물론이고 여야 지도부도 대거 지원 유세를 펼쳐 초반 기선 잡기에 나섰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지지를 호소했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민생 경제에 실패한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 중차대한 선거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공식 선거운동 첫날 최대 승부처인 서울 지역 지원에 공을 들였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압도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9년간 격초의 적폐를 쌓아놓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일 잘하는 문재인 정부를 발목을 꺾어놓겠다고 합니다. 지방선거에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만이 문재인 정부를 더욱 일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 자유한국당은 치솟는 실업률 등 민생 경제가 처절하게 실패했다고 맹공을 퍼부으며 정부 심판론으로 맞섰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1박 2일의 경부선 유세에 앞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만의 지지를 받는 허황된 지지율에 취해 폭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폭주의 끝은 국민들의 절망과 좌절, 대한민국의 몰락일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중도 정당인 바른미래당을 지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대화에 묻혀있는 경제 우리가 살려낼 것입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대안 세력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면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이 반성하지 않는 오만한 여당의 독주를 그대로 용납할 것이라는 발상은 촛불 시민에 대한 모욕이다. 정의당을 제1야당으로 만들어 주실 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경쟁 구도로 갈 때 비로소 대한민국 정치가 민생을 주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등 대형 현안에 가려져 있어 선거가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현 정부의 중간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전국 주도권과도 맞물려 있어 각 당에 물러설 수 없는 혈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승부처입니다.
주요 후보들은 각 지역의 상징적인 장소를 찾아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파주에서,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수원에서 각각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정치 1번지 수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분당과 남북 평화의 최전선 파주에서 시작해 수원에서 첫날 유세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강조한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 적폐청산과 남북 평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수립했더니 나라가 나라다워지고 있습니다. 겨우 죄진자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뭐 대단한 일입니까? 한국당 남경필 후보에게도 수원은 5차례 의원직을 안겨준 정치적 고향입니다. 경제도지사를 선거 슬로건으로 내걸고 역전을 노리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한마디로 선거판을 뒤집고 거함 부시 대통령을 꺾고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제발 경제 문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는 안양과 안산 등 경기 서남부권을 돌며 다른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막말과 이런 비리와 이런 전과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후보들과 함께 경쟁하는 경기도민 여러분께 신중한 판단과 그리고 냉정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정의당 이홍우 후보는 심상정 전 대표의 지역구인 고양시에서 출정식을 갖고 거대 양당을 대신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자유한국당이 담합하고 짬짬이 했어. 채용 비리 국회의원 국회 내에서 숨겨주고 최저임금을 줬다가 다시 빼앗아버렸습니다. 인천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지역 쪽방촌 방문으로 소수자 보호와 함께 지역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한국당 유정복 후보는 인근 재래시장을 찾아 경제를 강조하며 일 잘하는 시장을 다시 뽑아달라고 맞섰습니다. 바른미래당 문병호 후보는 출정식에 이어 5.18 국립묘지 참배로 호남 출신 지역민에 다가갔고, 정의당 김웅호 후보는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 천막을 방문해 노동계 끌어안기에 집중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인 서울시장 후보들은 각각 전통적으로 지지도가 취약한 지역 등을 찾아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중랑구에서 첫 유세를 열고 지금까지 한국당 출신이 중랑구청장을 지내면서 서울시와 협조가 안 돼 지역 발전이 더뎠다며 구의원부터 시의원, 구청장, 시장까지 모두 민주당 후보를 뽑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서울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서울시가 공원으로 꾸민 서울역 고가도로를 완전히 철거하는 등 도심 재개발을 통해서 주변 상권을 일본의 롯본기 이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구로구를 찾아 주요 공약인 서울개벽 프로젝트를 통해 박원순 시장 재임 7년 동안 잃어버린 청년 일자리를 다시 찾아오겠다며 자신을 지지해 구로구민을 저버린 박 후보를 심판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김종민 후보는 여의도역에서 출정식을 열고 김문수,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자신이 박원순 후보와 정당하고 당당한 정책 대결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공식 선거전이 시작되면 후보들마다 톡톡 튀기에서 과격한 발언도 서슴지 않는데요.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는 유세 도중 세월호 참사를 죽음의 굿판으로 비유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일제히 김 후보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한 출정식에서 열변을 토하는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과거 자신의 어려웠던 신혼 시절과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딸의 생활 수준을 언급하다가 갑자기 세월호 참사를 입에 올립니다. 누가 지금 젊은이들에게 절망을 가르칩니까? 누가 젊은이들에게 세월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굿판을 벌리고 있는 자들 물러가라! 그러면서 죽은 자를 아름답다고 하고
산자를 욕되게 하는 더러운 역사를 끝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상징이 세월호처럼 돼선 안 된다며 4년이 지났으니 다른 곳에서 추모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비하했다는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후보 이전에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은 구분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바른미래당은 김 후보가 이성을 상실했다고 맹비난하면서 시민들에게 상처를 입히기 전에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세월호 유가족은 물론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재판을 놓고 당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어 검찰 고발과 같은 형사 조치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방침이고 법원 행정처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예고 없이 A4 넉 장 분량의 대국민 담화문을 냈습니다. 지난주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결과를 발표한 지 6일 만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주 발표된 참혹한 조사 결과로 충격과 실망감을 느꼈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조사 자료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형사조치 여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 의뢰나 고발 계획 등은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각계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주 전국 법원장 간담회나 다음 달 11일 전국 법관 대표회의 등을 고려했을 때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형사조치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의견을 들어서 정할 텐데 개개의 궁금하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개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파문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법원행정처에 대해서도 손을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를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여러 법관이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거쳐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이처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파문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뿌리채 흔들리게 했고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대국민 담화까지 나오겠습니다. 특별조사단이 확인한 문건을 보면 전교조 법의 노조 판결은 물론이고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의 법적 대응 등 민감한 사안마다 법원 행정처가 개입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이번 사태는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 소속 판사 상당수가 조직적으로 지시받고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14년 법원 행정처 심의관이었던 정모 판사가 작성한 문건은 전교조 법의 노조 판결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정 운영의 동반자,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할 수 있는 시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정권에 유리한 방향을 검토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입니다. 정 판사는 또 사법부가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을 사례로 든 현안 관련 말씀 자료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법원 행정처 심의관이었던 김모 판사가 작성한 통진당 지방의원 대책 검토 문건을 보면 통진당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 방안으로 지자체장의 소송을 활용하는 방안이란 문구도 등장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려 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건사업으로 추진하던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이던 법원 내 인권법 연구회의 회원을 줄이는 방안과 이번 조사의 시발점이었던 동료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일종의 블랙리스트란 비판을 받았던 문건들도 사법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건을 작성했던 현직 판사들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일부 비공개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 내용의 실행 여부를 떠나서 사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경찰이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 측은 처벌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을 만나서 회유하고 합의까지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월요일 경찰에 불려 나온 이명희 씨는 피해자 회유 논란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가위나 화분 던진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분들 회유 시도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피해를 끼친 피해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소환 조사가 2차례나 이어지자 이 씨 측은 피해자들과 접촉해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이미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을 상대로 회유에 나선 겁니다. 회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도 이거는 뭐 변호사나 이쪽에 내용을 알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저희 쪽에는 그쪽 연락이 안 돼서 그 내용은 우리가 확인이 안 된다. 하루 이틀 숨고르기를 하며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려던 경찰은 이런 움직임을 포착하고 부랴부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가 혐의를 줄곧 부인하는 데다 피해자 회유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의 수사 때 폭행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체면을 구긴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엔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수폭행과 상해를 포함해 모두 7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공개된 공사장 폭행 외에도 관련 영상과 200여 명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이명희 씨 신병 확보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두 차례나 소환 조사를 한 경찰은 이명희 씨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직원들을 수십 차례나 상습적으로 때리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며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했습니다. 재벌 총수의 부인이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최기성 기자입니다. 2차 소환 때 취재진을 피하려고 기습 출석했던 이명희 씨는 실내에서 우산을 꺼내 얼굴을 가렸습니다. 뛰듯이 조사실로 향하던 이 씨는 직원들을 자주 때렸느냐는 질문에 끝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직원들 자주 폭행하셨나요? 예?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을 향해 가위를 던지고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 다리를 발로 차 2주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씨가 주변에 있는 물건을 가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기 일쑤였다고 증언합니다. 제 주방 쪽문 쪽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구두를 넣어놨는데 새벽에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구두를 왜 여기 냄새나는 걸 여기다 놨냐고 하면서 집어 던져가지고. 폭행을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씨 지시를 받거나 따라야 하는 자택 경비원이나 운전기사, 공사장 관계자였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했다며 이례적으로 영장 신청 사유까지 공개했습니다. 재벌 총수의 아내가 직원을 폭행해 구속된 사례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상속세 탈루와 횡령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9시간 가까이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대한항공 본사 재무본부 사무실에서 전산 자료 등 상자 5개 분량을 확보했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우리 시각으로 잠시 뒤 10시쯤 다시 만나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를 집중 조율합니다. 오늘 밤 공식 회담이 끝나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삼엄한 경호 속에 호텔을 빠져나와 차량에 오릅니다. 북미 정상회담 막판 조율을 위해 뉴욕에 온 그가 첫 일정으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실무 만찬을 마치고 나오는 길입니다. 만찬장 분위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본 회담을 앞두고 상대방의 분위기를 탐색하는 자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우리 시간 오늘 밤 다시 만나 회담을 열고 6월 북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최종 담판을 벌입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회담 일정으로 하루가 꽉 찰 것이라며 마라톤 회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정상들의 의중을 꿰뚫고 있는 최측근들인 만큼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과를 거두자니까 왔겠죠. 예? 예. 뭐 다 좋게 하자니까, 좋은 결과물을 이루가자니까 왔을 거고. 회담의 핵심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이견을 어떻게 좁히느냐인데 오늘 밤 회담 결과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른바 빅딜에 합의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극적인 만남은 예정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선 협상이 잘 진행될 경우 김 부위원장이 워싱턴으로 이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15분 미국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6.12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나 논의한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하며 그에 맞춰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과 판문점 실무 접촉, 싱가포르에서의 의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회담이 6월 12일에 열리지 않는다면 7월 12일이라도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성김주 필리핀 대사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의 판문점 실무회담에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긍정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일본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물론 강요들까지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데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일본이 소외되는 이른바 재팬 백싱을 우려하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입니다.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본 정부가 분주해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다음 달 7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8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때 미일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지만 이때는 충분한 대화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하루 전에 아베 총리가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기로 한 겁니다. 米朝首脳会談の前に日米首脳会談を開催することについて両首脳の間で認識の一致を見たところであります。 일본 강요들의 미국행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 하루 전인 6일 미국을 방문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날 계획입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미 하와이에서 매티스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전달한 일본 정부가 이렇게 전방위로 미국으로 가는 이유는 북미 회담에서 자칫 일본의 요구사항이 배제될 수도 있다는 초조함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치중한 나머지 일본인 납치 문제나 일본을 사거리에 두는 탄도미사일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核ミサイルの完全解決、そして重要な拉致問題、この全面解決、こうしたものをしっかり訴えていくというのは当然のことであります。 또 미국과 여러 채널로 긴밀히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 재팬 패싱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빈번한 미국행과 정상회담에 곱지 않은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사학 스캔들로 연일 국회에 나가 추궁을 당하는 아베 총리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아까운 혈세를 써가며 틈만 나면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귀빈들을 맞는 백화원 초대소에서 라브로프 장관을 접견했다며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양국 우호와 협력 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라브로프 장관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회담한 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먼저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9년 만에 이뤄진 러시아 외무장관의 평양 방문은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이지만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올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미 간 실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서 내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합니다. 철도 연결과 이산가족 상봉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욕에서 진행되는 북미 간 고위급 회담 결과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회담 당일 새벽 갑작스럽게 어그러졌던 남북 고위급 회담이 16일 만에 재개됩니다. 북측이 한미연합 공중훈련 맥스 썬더를 문제 삼으면서 무기한 연기될 듯했던 고위급 회담이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부활한 겁니다. 우리 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국토부와 문체부 등이 참여하고 북측에서는 리성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철도성과 체육성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회담인 만큼 의제는 판문점 선언에 언급된 사안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5월 중 개최하기로 했던 군사회담과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6.15 남북 공동행사 개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 준비하는 데 최소 2달 가까이 필요한 8.15 이산가족 상봉 논의도 시급한 안건입니다. 남북 모두 철도와 체육 관련 당국자가 대표로 나선 점으로 미뤄 동해선 경의선 연결과 8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공동참여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고위급 회담은 이제 이 판문점 선언에서 나왔던 합의들을 실질적으로 이제는 조기에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 남북 모두 노력한다.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또 북측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도 관심입니다. 문제는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 등을 의제로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북미 간 막판 협상입니다.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남북 간 논의도 급물살을 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회담 성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정부가 순수 남북 민간 교류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세계평화재단 이사장인 천담 스님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통일부는 북측 불교계와 금강산 유점사 복원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다음 달 2일부터 나흘간 평양을 방문하겠다는 천담 스님 측의 방북 신청을 어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천담 스님이 중국 심양을 통해서 혼자 방북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통계로 나타난 소득 격차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진단은 성급한 것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혁신 성장에 성과가 없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분발하라고 독려했습니다. 보도에 김도원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뒤 오히려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논란 속에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은 더 크게 늘었다며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한 점은 최저임금 인상과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자 가구는 모든 분야에서 소득이 증가했으나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감소가 가구 소득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나 근로시간이 줄어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계층, 고령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보완책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실패했다는 진단은 성급하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정부가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경제 성장의 동력을 만드는 데는 혁신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김동연 부총리를 중심으로 분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 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도 3%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며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긍정적인 평가는 최근 소득 격차 확대 논란으로 제기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앞으로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체류액이 섞인 물대포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 2020년부터는 사안에 따라 국회 앞 100m 이내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던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은 물대포에 체류액을 섞어 살포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해 5월에도 서울 종로 일대에서 세월호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던 집회 참가자들에게 체류액 물대포를 뿌렸습니다. 그동안 안정성 문제와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집회 시위 현장에서 체류액 물대포가 사라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대의 의견으로 물대포에 체류액을 섞어 분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겁니다. 체류액을 섞은 물대포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물줄기 압력을 이용해 군중을 제압하는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체류액 물대포도 사회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당 행위라는 소수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합헌 정족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회 앞 100m 이내에서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현행 집회시위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국회의 입법 기능을 고려할 때 특정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집회는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허용할지는 구체적인 입법 절차를 거쳐 정해야 한다며 내년까지 기존 법률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정부가 시세를 반영해서 주택 공시가격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현 시세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형평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시세 반영률은 현재 70% 정도에서 80% 이상으로 50% 선인 단독주택은 70%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높아지면 보유세율을 높이지 않고도 보유세 부담이 커져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 대 가격이 2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외제 자전거로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동호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8살 김모 씨 등 6명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600만 원에서 2천만 원에 달하는 외제 자전거로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화 방위산업공장 폭발 사고로 숨진 직원들에 대한 장례 절차가 일부 시작됐습니다. 유족들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뤄왔지만 조문객들은 받기 시작했으며 한화 방산 측과 협의를 마친 유족들은 장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 중상자 가운데 1명이 숨을 거두면서 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고 사망자는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지난주 의사협회에 이어 오늘은 시민단체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면 라돈 침대 사태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며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강정민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냈습니다. 오늘 오전 한때 신청자들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청약 사이트 아파트투유가 접속이 중단되는 등 오류가 발생해 청약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전 9시쯤부터 약 1시간 반가량 사이트에 접속이 이뤄지지 않았고 오전 10시 20분쯤 청약 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서 청약 마감 시간은 오후 7시 30분으로 2시간 늦춰졌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내일 개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해수욕장이 차례로 문을 엽니다. 내일은 부산 해운대와 송정, 송도 해수욕장이 문을 열고 충남 대천 해수욕장은 다음 달 16일, 제주 협재 해수욕장은 23일에 개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260개 해수욕장 가운데 30곳은 야간에도 개장한다며 자세한 일정과 부대 행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약 대신에 순간 접착제나 무좀약을 눈에 넣어서 혼비백산하는 사례가 1년에 수십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약통에 글씨가 작게 쓰여 있다 보니 대충 약통 모양만 보고 사용하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겁니다.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비슷한 플라스틱 용기. 비슷한 약품인가 싶지만 사실 왼쪽은 안약, 오른쪽은 순간 접착제입니다. 눈에 바르는 안연고도 시중에 파는 무좀약과 구별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헷갈리다 보니 사고도 빈발했습니다. 안약인 줄 알고 접착제를 넣거나 무좀약을 바르는 사고가 최근 3년 동안 133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안약 대신 무좀약을 바른 경우가 41%, 55건이었고 순간 접착제와 전자담배용 니코틴액을 넣기도 했는데 특히 40대 이상은 무좀약을 헷갈렸지만 20, 30대는 전자담배 니코틴액 오인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는 요즘 같은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전문가들은 눈에 잘못된 제품을 넣을 경우 안구 손상으로 시력 저하까지 부를 수 있는 만큼 안약과 다른 용기들이 섞이지 않도록 따로 보관하고 사고가 나면 곧바로 물이나 식염수 등으로 씻어낸 뒤 해당 제품을 가지고 병원을 찾으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요즘 이 프로야구에서 지금 떠들썩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넥센 히어로즈의 트레이드 뒷돈 스캔들이 프로야구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문제는 감독관 역할을 해야 할 한국야구위원회, 즉 KBO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히어로즈 구단이 지난 10년간 트레이드 이명 계약으로 챙긴 돈이 무려 131억 5천만 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야구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뒷돈을 요구한 히어로즈와 뒷돈을 제공한 8개 구단,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KBO 모두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KBO는 이미 구성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추가로 회계 전문가와 변호사, 클린 베이스볼 센터 관계자를 투입해 뒷돈 규모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비난 여론을 의식해 발빠르게 대응했지만 KBO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습니다. 리그 퇴출이나 뒷돈 전액 환수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뒷돈의 사용처가 문제의 핵심인데 구단 경영진의 개인 용도로 흘러가지만 않았다면 법적인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선수단 연봉이나 구단 운영비, 직원들 월급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환수 부분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정규리그가 한창 진행 중이란 점도 KBO로서는 고민입니다. KBO 규약에 따르면 선수단이 구단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KBO가 야구단 운영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넥센 구단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시즌을 치르는 상황에서 KBO가 섣불리 구단을 흔들었다가 리그 전체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KBO는 일단 6월 한 달 동안 전수조사를 통해 뒷돈 규모와 사용처를 확인한 뒤 상벌위원회를 열어 관련자 징계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30cm 길이 흉기가 인도에 떨어졌다는 YTN 단독 보도와 관련해서 입주민이 가방을 털다 실수로 벌어진 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어제 경찰에 탐문 수사를 마친 입주민 31살 A씨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의성이 없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아서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에서 학생부와 수능 전형 비율은 시민들이 정하게 됐습니다. 수시와 정시 통합은 공론화 대상에서 빠지면서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지난 한 달여 동안 여론 수렴에 나섰던 특별위원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을 공론화할지 범위를 정했습니다. 오는 8월 초까지 시민참여단 400명의 손에 맡겨질 쟁점은 3가지입니다. 학생부와 수능 전형 사이 적정 비율과 수시에 수능 최저 학력을 활용할지 여부, 수능 절대평가 확대 여부입니다. 앞서 교육부가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던 수시와 정시 통합 여부는 공론화하지 않고 현행 체제 유지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수시와 정시 통합이 사실상 백지화된 겁니다. 통합 시 학생부 수능 등 여러 전형 요소의 복합적 활용이 확대되어 수험 부담이 증가하고 정년기간 단축에 따라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이 부실화되어 이와 함께 수능 절대평가도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수능 절대평가로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에 원점수를 제공하는 대안이 공론화 범위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시 정시가 현행대로 유지되고 수능 절대평가 가능성은 줄면서 2022학년도 입시도 지금과 비슷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만 개편 특위는 수능 과목 구조 개편이나 EBS 연계율 등 그 밖의 사항은 교육부에 결정해달라고 다시 공을 넘기면서 핑퐁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한 끼만 집에서 먹고 요리는 하루 평균 한 번도 하지 않는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닐슨 코리아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밥은 일주일에 평균 7끼에서 8끼를 집에서 먹고 요리는 일주일에 평균 4번 정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주일에 평균 2번 정도는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1인 가구는 이틀에 한 번꼴로 간편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의) 첫날인 내일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과 함께 더위의 기세가 무척 강해집니다.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 올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며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종일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는데요. 다만 공기 질이 좋지 않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 전북과 경남 지방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또 30도 안팎의 더위에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존은 황사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습니다. 특히 도심 지역에서는 낮 동안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6도, 광주도 16도, 부산 18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0도, 대전 31도, 광주도 31도, 부산 26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내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며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일교차가 크게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 20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선영의 뉴스나이트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